일본은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일본이 17년 동안 외쳐온 다케시마 주권이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일본을 무너뜨렸고 왜 한국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국제 질서가 뒤집힌 걸까요? 그 답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7년 동안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 같은 문장을 넣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방위백서에도 21년 연속 같은 내용이 들어갔죠.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정무공사로 일했습니다. 그 4년 동안 매년 봄이 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거죠.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장이었던 김 국장님과 자주 커피를 마셨는데 2020년 4월쯤이었나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캠벨 공사님, 솔직히 이제 지쳤어요. 17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본도 17년째 같은 항의를 하는 우리도요.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국장님, 외교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이죠. 일본은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김 국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나야 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이럴 순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옳았습니다. 끝은 왔어요. 다만 우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2025년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일본은 예년처럼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브리핑 자료를 받아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7월엔 방위백서도 나왔죠. 내용은 정말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독도는 일본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죠.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항해 문서를 전달했고요. 여기까진 늘 그랬던 것처럼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10분 정도 다루고 말았어요. 한국 국민들도 익숙한 반응이었죠. 또 일본이 저러네. 그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17년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는 거죠. 매년 4월과 7월이 되면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고 우리 국무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관리 대상이었지 해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그냥 큰 충돌 없이 관리만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2025년 11월 일본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도쿄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2018년에 만들어진 곳인데 센카쿠 열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전시관이죠. 원래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11월 중순에 갑자기 독도 관련 전시 공간을 2배로 확장한 겁니다. 단순히 공간만 넓힌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시물을 추가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문서 복제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각종 지도들, 그리고 한국의 불법 점거 역사라는 타임라인까지요. 더 자극적인 건 영상물이었습니다. 10분짜리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전시관 입구에 큰 화면으로 틀어놨는데 거기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이 1954년부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도쿄 주재 우리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왜 지금 이런 거랍니까? 도쿄 대사관 참사관이 답했어요. 차관보님, 일본 외무성도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총리실 주도로 진행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외무성은 사전에 브리핑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집권 이후 계속 강경한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죠. 2025년 들어서는 대만 문제에서도 노골적으로 개입 의사를 밝혔고요. 11월의 전시관 확장은 명백히 계산된 도발이었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그런데 왜 하필 11월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내부 정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10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8%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영토 문제 카드를 꺼낸 거죠. 한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것까지는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가지가 달랐어요.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월 14일 목요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는데 중국 측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날 밤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답했습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서 계속 악성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불만, 그리고 항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합니다. 독도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맥락상 명확했죠. 중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악성 언행으로 규정한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한일 양국 간의 문제라며 중립을 지켜왔던 나라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2019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도 중국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양국이 대화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죠. 그런 중국이 갑자기 일본을 악성 언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항의한 직후예요. 저는 즉시 우리 국무부 동아시아팀 전체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3시였어요. 팀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중국이 왜 독도 문제에 개입합니까? 중국 담당 데스크 오피서인 메리천이 답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죠. 차관보님, 이건 독도 때문이 아닙니다. 대만 때문이에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1월 초부터 중일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발단은 11월 7일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2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총리님,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답했죠. 대만 유사시는 일본에 있어서 존리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9조는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위대의 무력 개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문제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였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은 있었어요. 2021년 아소 다로 부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2023년에는 이시바 전 총리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하지만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그것도 무력 개입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어요. 11월 8일 자정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 긴급 조명이 켜졌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인 가네하라 대사가 심야에 외교부로 호출됐죠.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대사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대사 초치는 국장급이 담당하는데 이번엔 차관보가 직접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극도로 위험한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네하라 대사는 30분간 중국 측의 항의를 들어야 했어요. 그는 나중에 도쿄 본부에 보고하면서 20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강도 높은 항의였다고 썼다고 합니다. 11월 9일부터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일본이 개입하면 일본 본토가 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이랬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영토 내 미군 기지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도쿄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 중앙텔레비전 소셜미디어 계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 중국 정부가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다. 심지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 몇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진 뒤였죠. 일본 언론들은 중국 외교관의 협박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11월 10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경고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정상적인 훈련과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11월 12일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중국 주일 대사관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어요.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하고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라. 사실상 일본 여행 자제 권고였습니다. 그 뒤로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중단했어요. 중국 항공사들도 일본행 항공편을 축소하기 시작했고요.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다오 위다오 인근 해역에는 중국 해경 함정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일 수교 이후 53년 만에 최악의 관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 14일 중국 외교부가 독도 문제까지 언급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 필립 골드버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 하버드 대학원 선배였고 30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죠. 필, 한국 정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제임스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요. 조용하다고요? 네, 외교부에서 공식 논평 하나 안 냈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예정에 없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7년 동안 일본의 도발에 즉각 반응했던 한국이 중국이 자기 편을 들어줬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요. 필, 혹시 한국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물어봐도 우리는 중국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한국 대통령실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어준 지 24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 반응도 안 한 상태였으니까요.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 3국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독도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국가 표기 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변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가 혼용되면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냐는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실용 외교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즉시 서울 대사관 정무참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뭘 본 겁니까? 국가 표기 순서요? 참사관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차관보님.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이건 며칠 전부터 준비된 발표였다고 하더군요. 중국 외교부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무관하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국이 중국의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 감사하다 같은 공식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을 겁니다. 미국도 불편해했을 거예요. 한미동맹국인 한국이 왜 중국 편을 드냐는 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국가 표기 순서나 바꾸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엔 중국의 발언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적인 행정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실용 외교를 한다. 한중일 순서로 표기한다는 메시지를 은근슬쩍 던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오닝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전반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갸오 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반성해야 합니다.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해결해야 합니다. 여전히 독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거였죠. 일본 외무성은 그날 밤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 관련 없는 제3국 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는 중국 측에 이런 발언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 카드를 꺼낸 중국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까지 언급하며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발언으로 외교적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도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더 큰 목소리가 되고 있다는 제목이었죠.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의 개입은 한일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주말 내내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니 이랬어요. 첫째, 일본은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정면 충돌 중이었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 센카쿠 순찰 강화, 경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죠. 둘째, 그 와중에 일본이 독도 전시관까지 확장하면서 한국도 자극했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셋째,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독도 문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악성 언행 주변국 영토 분쟁 같은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죠. 넷째,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고 환영 표시도 없고 그냥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대신 한중일 표기 통일 같은 간접적인 신호만 보냈죠. 결과적으로 일본은 대만과 독도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우방국과도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거죠. 저는 국무장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장관님이 물었어요. 캠벨 차관보,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 동맹국이지만 대만 문제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중국을 자극했어요. 한국도 우리 동맹국인데 독도 문제에서는 일본이 명백히 도발한 측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자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입니다. 다만 일본에게는 조용히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지금 이 타이밍에 부각시킨 건 전략적 실수였다고요.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쿄 대사관에 지시하세요. 일본 외무성에 우리 우려를 전달하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사실상 경제 제재의 시작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은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검역 강화를 발표한 건 처음이었어요. 일본 수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거든요. 홋카이도 어민들은 이러다 파산한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중국 해경국이 발표했습니다. 때 노이다오 인근 해역에서 정상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 주변에 중국 해경 함정 4척이 추가로 배치됐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거리 500m까지 접근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 내용을 직접 알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략적인 분위기를 전해 들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보고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로 중국인 관광객이 70% 감소했고 수산물 검역 강화로 수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센카쿠 주변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요. 한국은요?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독도 발언 이후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들이 우리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잠시 침묵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방위성 장관에게 물었죠.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경제 제재를 확대할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피토류 공급도 중국 의존도가 58%에 달합니다. 숫자가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재무성 장관이 추가로 보고했어요. 이미 일본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이지만 이번 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독도 전시관 확장건은 철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한국과의 관계를 일단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물러서면 중국은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끝입니다. 하지만 총리의 강경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일면 사설을 실었어요. 제목은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라였습니다. 사설 내용은 강력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은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독도 문제에서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인민일보가 일면 사설을 싣는 건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수준이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 전체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였죠. 그리고 그 사설에서 처음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어 표기로 두다오라고 썼어요.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가 아니라 한국식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독도 명칭에서 한국 편을 든 거였거든요. 일본 외무성은 즉각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에 지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항의하라고요. 하지만 중국은 아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죠. 같은 날 오후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중국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환영하는 뉘앙스였죠. 일본 정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독도 문제로 한국과도 긴장하고 경제 제재 위협까지 받고 국제 여론도 불리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민당 의원 37명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며 불필요한 영토 분쟁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반기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일본 언론들도 돌아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대만 발언과 독도 전시관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28%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계속 말했죠.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베이징에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총리님, 독도 전시관 확장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알았죠. 일본이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일본은 매년 같은 주장을 반복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밀어붙였죠. 한국도 17년 동안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항의하고 반박하고 자기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주말인데도 일을 해야 했어요. 동아시아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각국 대사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도쿄 대사관이 보낸 경제 분석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경제적 영향 분석.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증시는 3주 동안 12% 하락했어요. 니케이 지수가 32,000포인트에서 28,000포인트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죠. 도요타 주가는 18% 하락, 파나소닉은 15%, 소니는 13% 떨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더 심각했어요. 11월 첫째 주 대비 셋째 주에 73%가 줄었습니다. 도쿄 긴자거리의 명품점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오사카 도톤보리의 음식점들은 30% 이상 손님이 줄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곳들이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홋카이도 어민들은 더 절박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검역 강화로 게 수출이 완전히 막혔거든요. 홋카이도산 대게는 중국 수출이 전체의 41%를 차지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제로가 됐어요. 삿포로 수산시장 조합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0대 노인이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팔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일본 관광청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주당 1,200억엔의 손실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이죠. 한 달이면 5조 원 가까운 손실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왜 아직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의 필립 골드버그 대사였어요. 제임스, 한국 경제 데이터 봤어?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어.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고 있다고요? 11월 들어서 전월 대비 23% 증가했대.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 한국으로 오고 있는 거야. 면세점 매출도 급증하고 있고. 저는 즉시 서울 대사관 경제 담당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상황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주세요. 30분 후 이메일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매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20대에서 40대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는 중국어가 넘쳐났고 제주도 면세점은 대기 시간이 2시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수출도 급증했어요. 11월 수출액이 전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기 시작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던 고급 부품과 소재들이 막히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긴급 문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주문이 몰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물량을 늘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제로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독도에 대한 추가 성명도 없고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실리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업 대표 30명이 모였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미쓰비시, 혼다 같은 대기업들이었죠. 한 일본 기자가 나중에 저에게 그날 회의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도요타 부회장이 말했다고 해요. 우리 중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통관 시간이 평소의 3배로 늘었습니다. 이 상태가 한 달만 더 가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소니 전무도 발언했습니다. 중국 시장 매출이 14% 감소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자는 캠페인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상무가 덧붙였어요.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 수입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생산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도요타 부회장이 답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우리 글로벌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날 오후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즉 게이달렌 회장이 총리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뻔했죠. 경제계가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캠벨, 일본 대사가 오늘 우리 국무부에 연락했어.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고 싶다고 하더군. 한국과요? 그래, 독도 문제를 조용히 봉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중재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본이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독도 전시관을 폐쇄하든지 최소한 축소하든지 해야죠. 그래야 한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장관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도 참 답답하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외교란 타이밍입니다. 일본은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어요. 화요일, 결정적인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11월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4분기 성장률 전망을 1.2%에서 0.7%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관광 수입 급감. 같은 날 한국기획재정부는 반대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0.8%에서 1.1%로요. 이유 역시 명확했어요. 중국 관광객 증가 및 수출 호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17년 동안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매년 외교청서에 쓰고 방위백서에 쓰고 교과서에도 싸고 전시관까지 만들었죠. 한국은 17년 동안 항의했습니다. 매번 똑같이 반박하고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결국 상황을 바꾼 건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이 대만 카드를 잘못 꺼냈고 중국이 그걸 이용했고 한국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모든 실리를 챙겼습니다.
외교란 결국 타이밍과 숫자의 게임이라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긴급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 국장 가나이 마사키였어요. 제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인물이죠. 이메일은 짧았습니다. 캠벨 차관보님, 조용히 만날 수 있을까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워싱턴 조지타운의 그 카페에서 만나죠. 우리가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가 있었거든요. 공식 회의가 아닌 비공식 대화를 나눌 때 가던 곳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가나이 국장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원래 꼼꼼하게 매던 넥타이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가나이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차관보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부분입니다. 대만 발언도, 독도 전시관 확장도, 타이밍도 전부요. 가나이 국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무성은 반대했습니다. 총리실이 밀어붙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총리는 듣지 않으셨죠. 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론자입니다. 대만 문제에서 일본이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러서면 약하게 보인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이 국장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였어요. 이거 보십시오. 지난 2주간의 경제 손실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관광 수입 손실 주당 1,200억 엔, 수출 감소 주당 800억 엔, 증시 시가총액 감소 47조 엔, 기업 신용 등급 하락 도요타, 소니 등 12개 기업. 2주 만에 이 정도입니까?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제재에 나서면 우리는 버티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여론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경제계는 아예 등을 돌렸고요. 어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가나이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과 대화 채널을 열고 싶습니다. 미국이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외교적 수사를 써야 할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가나이 국장은 제 오랜 지인이었으니까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현재 상황이 한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알아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경제적 실리도 챙기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이 국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도 전시관을 폐쇄하십시오. 그건 총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가나이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님, 17년 동안 우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매년 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고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한마디 하자 국제 여론이 바뀌었고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국내 정치도 불안해졌어요. 17년이 2주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이 국장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칙만 지키다가 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놀랍네요.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나이 국장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차관보님, 혹시 서울대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외교란 참 잔인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필립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만났어. 어떻던데? 완전히 무너져 있더군. 한국과 대화하고 싶다는데 카드가 없어. 전화 저편에서 필립이 웃었습니다. 제임스, 한국 외교부 차관을 어제 만났어. 완전히 여유롭더군.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어. 뭐라고 하던가요? 독도 문제는 원래 우리 입장이 명확하다고 하더군.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우리 땅이라고. 일본이 17년 동안 뭐라고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일본과 대화할 생각은? 글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지금 한국은 중국 관광객 늘어나고 수출 늘어나고 국제 여론도 좋아지고 있잖아. 굳이 일본과 대화해서 뭘 얻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네. 그리고 제임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어. 뭔데? 한국 외교부 차관이 나한테 슬쩍 물어보더군. 미국은 독도 문제에서 어떤 입장이냐고. 뭐라고 답했어? 나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지. 그랬더니 차관이 웃으면서 이러더군. 그럼 일본이 먼저 대화 제안을 해야겠네요. 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네. 일본 내각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을 직접 알 수 없었지만 다음날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독도 전시관을 일시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폐쇄하기로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전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휴관이라고 발표했지만 모두가 알았죠. 이건 사실상 항복 선언이라는 걸요. 같은 날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라는 명분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이걸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조차 사설에서 정부가 너무 쉽게 물러섰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원칙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17년 동안 해온 그 말. 하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이 물러섰고, 국제 여론이 바뀌었고, 한국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지난 3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72시간이 만든 새로운 동북아 질서 독도 사태 분석.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11월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일본은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했고 중국은 독도 문제로 반격했으며 한국은 침묵으로 승리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외교에서 타이밍은 전략만큼 중요하다. 둘째, 원칙도 현실 앞에서는 굴절된다. 셋째,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이 2주에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실리를 챙겼는지도 봤어요. 외교란 결국 인내와 타이밍의 게임이라는 걸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중국 외교부 미국 담당 부국장 리웨이였어요. 그와는 몇 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다자 회담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캠벨 차관보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냅니다, 리 부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리웨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미국 측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는 양국이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캠벨 차관보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본은 17년 동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효적 지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도에는 한국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한국 등대가 작동하고 있으며 한국 우편 번호까지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종이에 글을 써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오 위다오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건 일본이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해경 함정을 보내고 순찰을 강화하고 실제 행동을 합니다. 저는 리웨이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중국이 센카쿠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신호였죠. 리 부국장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독도 전시관 폐쇄는 좋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은 승리를 확정짓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을 더 압박해서 완전히 무릎 꿇리려는 거였죠. 같은 날 오후 베이징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 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이다. 이건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일본이 대만 개입을 말했으니 중국은 우리가 대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일본 방위성은 즉각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자위대 전투기들이 오키나와 기지에서 대기 태세에 들어갔고 이지스함들도 긴급 출항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국무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반응은 방위성이 비상경계 태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자위대는 중국군과 정면 충돌할 수 없으니까요. 장관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입해야 하나? 그건 신중해야 합니다. 미일 동맹은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는 일본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우리가 전면에 나서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전투기 4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어요.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대만 동부 해역에 나타났고 미사일 구축함 6척이 호위했습니다. 대만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중국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침략 행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대만 혼자서는 중국군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일본은 더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일본 방위성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사히 신문 사설 큰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 마이니치 신문 칼럼 대만 개입 발언이 오히려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 논평 중국에 빌미를 제공한 외교 참사. 보수 언론조차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야당이 총리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국회 중계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입헌민주당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총리님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입입니까? 주시하는 게 개입입니까? 현 단계에서는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큰 소리만 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술렁였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일본 경제계가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게이 달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8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우리 국내 총생산의 1.5%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즉각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돈으로 80조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일본 증시는 계속 하락했어요. 니케이 지수가 26,0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19%가 증발한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어요. 정치적 불안정과 중국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상승세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5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중국 관광객 증가와 수출 호조 덕분이었죠. 외신들이 이런 대비를 주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의 손실이 한국의 이득으로. 블룸버그 한국, 중일 갈등 속 경제적 수혜. 월스트리트 저널 침묵하는 한국의 실리 외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 67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안보 정책은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총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사실상 퇴진 요구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도쿄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일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관보님. 여당 내부에서조차 총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계는 등을 돌렸고 언론은 비판 일색이고 여론도 최악입니다. 총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 동안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외교청서에 쓰고 방위백서에 쓰고 교과서에 넣고 전시관까지 만들었죠. 그 17년의 집념이 3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대만 카드 하나를 잘못 꺼냈다가 모든 걸 잃은 겁니다. 독도도 잃고 경제도 잃고 국내 정치도 흔들리고 국제 위상도 추락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더 하지 않았고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면서 중국 관광객을 받고 수출을 늘리고 실리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 침묵이다. 한국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개입을 언급했고 중국이 독도 카드로 반격했고 한국은 침묵으로 모든 걸 얻었습니다. 17년이 28일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이 시작됐죠.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이제 일본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종이에 쓴 주장이 아니라 현실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때로 역사는 극적으로 바뀐다. 2025년 11월이 그랬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진실이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이 됐다. 역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